네, 인동중 이제 역사 파이널인데 요거 뒤에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현종 시대 때 예속 논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붕당의 전개부터 좀 보자면 붕당은 원래 사림이었죠. 사림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됐었죠.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게 서인과 동인 같은 것들을 붕당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당이 시작되고 선조 때 나눠졌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조전랑 관직을 두고 지금 나눠졌었고요. 이 붕당은 원래부터는 서로의 당에 대해서 집중했던 게 아니고 서로 올바른 토론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공론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붕당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서인하고 동인이 있는데 이 서인하고 동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이 광해군 때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북인은 광해군 때는 거의 혼자 힘이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해군 때는 북인 중심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인조가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인조 때는 이제 서인들이 주도했었죠.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광해군하고 북인은 몰락하게 되겠고요. 남인은 참여하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조 때는 서인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조 때는 인조 반정 이후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효종이 왕이 됐었는데 효종은 그 당시에 북벌운동을 이끄는데 북벌운동도 서인이 담당을 했었어요. 서인이 주도했었다. 자, 붕당 정치 초기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뭐했다? 인정했고 공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종 시기 때 오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종 때 아주 유명한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예송이란 것은 예절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절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종 때 아버지 효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인선왕후 효종비라고 할게요. 그리고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대비, 새어머니니까 인조의 부인이 되겠죠. 인조의 계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종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왕실의 어르신인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옷을 몇 년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싸운 예법 논쟁입니다. 누가 싸웠냐면 서인과 남인이 싸웠고요. 자, 겉으로는 예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이었으나 붕당 간의 자존심을 두고 싸운 그런 사건이었고 왕실의 전통성이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복잡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인은 완벽한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효종의 그 출신이 중요한 건데 효종은 둘째 아들이에요. 인조의 둘째 아들. 인조의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은 죽었다고 해서 장남이 아니니까 조금 장례식을 간소화해도 된다는 거지. 서인은 상복을 짧은 시간 동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주장했습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남인은 왕은 둘째 아들이더라도 왕이다. 그래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웠는데 처음에는 서인이 힘이 세니까 서인이 이겼다가 두 번째는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 이 서인은 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1년을 주장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현종이 서인의 말을 들어주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남인의 말을 들어줬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법을 가지고 싸웠던 게 예송 논쟁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서인하고 남인이 서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공격하는 느낌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17세기 중반에 효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고, 자, 숙종 때가 되면 환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환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10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과거를 자주 보아서 인재를 너무 많이 뽑았고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써야 할 사람은 너무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붕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종 때가 되면 숙종은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있었겠죠.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힘을 한 번씩 주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숙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붕당 정치를 벌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을 뭐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숙종은 세 차례나 환국을 일으킵니다. 환국은 전환된다는 뜻의 환자와 나라의 상황인 국정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권력을 가진 붕당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숙종은 집권 붕당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의 붕당의 인사를 정계해서 축출했고 마지막 황국, 갑술 황국 때는 누가 이겼다? 서인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이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라고 해서 총 3번의 황국이 있는데 1차 황국 때는 누가 좀 이겼냐면 서인이 이기고 기사왕국 때는 남인이 승리했다가 마지막 갑술왕국 때는 서인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붕당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환국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도 근데 이 숙종이 왜 이렇게 정치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용을 했다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국이 조선 정치에 미친 영향인데 최종 승리자가 서인이었잖아. 근데 서인도 남인을 둘러싸고 어떻게 남인을 처리할까를 두고 노론과 소론, 이 소론으로 분열이 돼요. 소론. 그럼 이제 노론은 무슨 파고? 약간의 강경파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 다 죽이자. 남인 다 죽이자. 근데 소론은 어떤 팀이냐면 약간 그 옹건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자가 늙을 노자고 소자가 젊을 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늙은 파와 뭐 젊은 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황국 끝나고 나서 노론의 힘이 뭐 되면서 집중되면서 붕당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일당 전제화가 돼요. 일당 전제화. 일당 전제화. 그러니까 노론의 일당 전제화가 됐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러면서 3사와 같은 언론 기능마저도 변질되면서 이제는 공론보다는 자신이 속한 붕당의 입장만이 중요해진 아주 부패된 붕당 정치로 흘러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숙종 말년에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노론은 숙종 다음 임금인 영조를 지지했고, 다음 임금인, 그다음에 숙종 다음 임금인 경종을 지지한 것은 소론이 됩니다. 결국은 소론이 이제 지지했던 경종이 왕이 되지만 경종이 금방 죽고 영조가 왕이 되면서 노론의 파워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중심이 돼서 이 붕당이 너무 싸우는 것을 막자라고 했던 탕평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탕평책이 제기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송과 환국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세기 초중반으로 넘어오면 너무 붕당이 많이 싸웠잖아. 그래서 붕당끼리 싸우지 않게 하는 정책을 보고 탕평정치라 부르는데요. 탕평정치를 주도했던 임금들은 2명,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 실력이 있는데 영조의 정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는 임용이 붕당에 들어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공격하여 공론이 막히고 서로를 반역자라고 지목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 집안에서 싸움만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붕당이 엄청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이 말하기를 선대임금, 선대임금은 그 전에 임금이니까 숙종께서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한 것은 서원 가운데, 우리 서원하면 이제 우리 그 사액서원 기억나실 거예요. 사액서원. 세금 면제받는 거. 서원을 명한 것을 내버려 두고 그 나머지는 주자서원이라 할지라도 헐어서 치워버려야 돼. 서원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서원에 건립한 것이 어찌 높이고 사모하는 참된 마음에서 나왔겠는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서원을 없애야 한다. 서원에서부터 자기들끼리의 말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조는 어떤 탕평책을 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쓰지고. 자, 탕평 정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 숙종 때 일어난 황국으로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노론 중심의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영조 입장에서도 이 붕당 정치가 굉장히 싫었겠죠. 그리고 붕당 정치가 혼란해지니까 왕권까지 위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조도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서 탕평책이란 걸 펼치는데, 영조의 탕평책은 영조하고 영조의 정책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만들어요. 탕평파 육성. 그래서 이 탕평파와 주로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탕평파가 아닌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는 거죠. 영조 입장에서는. 자, 붕당 간의 다툼이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했는데, 이조전랑의 권한 중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후임자 추천권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조전랑 때문에 우리가 서인하고 동인으로 구분됐잖아. 이조전랑의 힘을 약화시키면 싸울 일도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혜란이하고 설빈이하고 나를 두고 싸운다. 근데 나의 매력을 없애버리면 안 싸울 거 아니야. 맞지? 미안하다. 그 다음. 그래서 3사 추천권을 약화시키고 후임자 추천권을 없애버렸다. 그럼 이조전랑은 인기가 없어지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 대폭 없앤다는 거예요. 서원 철폐입니다. 서원 철폐. 그 당시 서원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600개 정도 남기고는 다 없앴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붕당을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했고요. 성균관에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선에서 탕평책을 이렇게 실시할 거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생들은 잘 확인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탕평책이란 걸 만들었고요. 그 탕평비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 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한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두루 친한데 팀을 먹어서 서로를 공격하지 마라 이거죠. 탕평비가 나오면 영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개혁 정치론은 어떤 게 있냐면, 영조가 했던 것은 백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균역법,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바꿔주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가혹한 형벌은 못하게 금지했고, 태종 때 만들었던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켜서 백성들에게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있는 내천, 청계천이라는 것을 다시 정비해서 홍수를 예방하고자 했고, 서울의 차별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을 더 확대한 사람은 정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잖아. 그 경국대전의 법전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경국대전에 있는 법전으로는 해결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법전이 좀 필요했었는데, 추가된 법전이라고 생각해서 속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국문헌비고라고 했던 백과사전 같은 것도 만들었던 사람이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의 업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 때의 탕평 정책입니다. 자, 정조하고 영조 사이에 그러니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죠. 이 사도세자는 누가 지지를 했었냐면 소론 쪽에서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를 좀 싫어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모함 아닌 모함을 겪으면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아빠가 죽였잖아요, 영조가. 그걸 다 봤던 사람이 아들이었던 정조기 때문에 정조가 왕이 되면 노론은 굉장히 무서웠겠지. 그래서 노론이 정조를 계속 암살 시도하고 막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왕이 되면서 했던 것은 정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까지도 정치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정조가 칭송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론한테 소외되어 있던 소론과 남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붕당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관리로 뽑았고, 자, 서얼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관직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닥제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 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규장각이라고 했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왕실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요 사람들을 주로 뭐 시켰죠?
근무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얼들을 규장각에서 일을 시켰고,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과거에 뽑힌 사람이 있어. 공무원들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막 노론, 소론 이런 데 가입을 하기 전에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조하고 규장각에서 주로 근무하게 만들었던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붕당에 물들기 전에. 예. 다음 장룡령이라고 해서 왕실의 호위부대예요. 정조는 항상 암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룡령이라고 하는 호위부대를 만들었고요. 자, 별표 신도시. 지금 서울에서 한 시간도 안 되지, 한 몇 분, 한 30분 정도만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차 타고 가면 있는 수원시가 있는데, 그 수원시의 새로운 성, 수원 화성을 건설하려고 해서 수도를 이제 천도까지 계획합니다. 천도 계획. 왜 천도하려고 했냐면, 하양이 너무 힘이 세, 누가? 노론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노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려고도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묻혀있는 곳이 경기도 수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력을 좀 옮기려고 했으나 천도까지는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상공업을 진흥시켰다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지만 금난정권이란 걸 폐지합니다. 금난정권 폐지.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이제 서울에 와서 6개의 제품 빼고는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장사의 길을 열어주었던 게 정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법전, 대전, 통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조, 정조가 했던 탕평책이지만 조금 달라요. 영조는 약간 좀 정조보다는 속이 좁았고, 정조는 약간 대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탕평책의 정치의 의의와 한계인데, 왕권이 강화되는 좀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영조와 정조 때만 왕권이 강화됐었지,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탕평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했고, 정조 죽고 나서 1800년에 즉위하는 순조 때부터는 약 60년 동안 왕이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어려서 왕이 정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외척 세력들이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 시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세도 정치는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시대는 어디다? 효종 때 북벌부터 시작해서 현종 때 예송, 숙종 때 환국, 그 다음에 영조 탕평책, 정조 탕평책, 19세기 세도 정치까지 시간 순서대로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를 한번 볼까요? 세도 정치 보고 이제 삼정의 문란까지 하고 잠깐 쉬면 되겠네. 아니면 여러분들 영상이니까 잠깐 끊어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9세기 때 세도 정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조, 헌종, 철종 약 60년인데 이때는 왕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힘 있는 세도 가문, 그러니까 왕의 외가 쪽에서 정치를 다 담당하는 정치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탕평 정치가 한계점을 이제 머무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어린 순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순조의 외갓집이었던 안동 김씨,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김조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게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 때는 힘이 엄청 강했던 성씨가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 정도가 있어요. 이 안동 김씨, 풍량 조씨가 힘이 엄청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줄을 대야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사료 한번 볼까요? 최근에 관리를 임명하는 관청의 관리가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임무를 고려하여 벼슬을 준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법도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됨을 가리지 않고 오직 뜻이 같은 자를 찾으며 저희 친족들만을 끌어들입니다. 같은 성씨들만 끌어들인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론 출신의 몇몇 가문과 그 다음에 이 세도 정치 하는 놈들은 비변사를 장악해요. 비변사를 장악하고 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군대도 장악해야 되니까 무슨 도감까지 장악을 합니다. 훈련 도감까지 장악을 하면서 정치 군사력을 다 장악해버려서 왕권이 추락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게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였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 때 패단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도 가문은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부정과 비리로
이제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특히 가장 심했던 게 과거 시험 부정이에요. 시험은 안 쳐도 될 정도야. 그냥 안동 김씨 집안에다가 뭐 선물 하나 보내면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매관매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내가 만약에 한 100억을 주고 관리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손해봤으니까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막 수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향리와 결탁해서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게 된다. 그러면서 수탈하는 방법으로 변질된 세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정, 군정, 환곡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냐? 삼정이라 부르고, 이 삼정이 굉장히 문란해졌다 돼 있는데, 문란해졌다는 것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세도 가문에 줄을 댔던 이런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뜯는 방법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사료가 또 나와 있죠. 당당한 수십 가문이 대대로 국록을 먹었는데, 국록이라는 것은 나라의 돈이에요. 그 중에서 패가 서로 갈리어 엎치락 뒤치락 서로 죽이며 약자의 살을 강자가 먹고는 대여섯 집 남아 거드름을 떠는데, 재상도 그들이 다 하고 지방관도 그들이 다 한다. 다 세도 가문들이 다 헤쳐먹는다, 이 뜻이죠. 세도 가문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한양에서 권력을 잡고 붕당을 정치에 주도해오던 핵심 가문이었다. 이들이 순조 집권 후 외척의 자리에 차지하면서 세도 정치라고 하는 변질된 정치 체제가 등장했다. 세도 정치계에는 세도 가문이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문과 합격자를 다수를 차지했다. 여기 보면 여러 명, 285명 중에 안동 김씨 세력이 가장 많죠. 여기에 우리가 미음에 들어갈 안동 김씨가 되겠습니다. 문과는 과거 시험에서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문과 시험이었죠. 한양, 순조, 외척, 문과, 안동 김씨로 또 출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삼정의 문란인데요. 삼정의 문란은 세 가지의 세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었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고,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관직을 매매했다. 매관매직이라고 했었고요. 지방에서는 수령과 향리가 나라에서 막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을 맞추기 위해서 백성을 막 수탈하기 시작했고, 그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리게 되었다. 조선 후기 때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양반의 수는 못 되는데 증가하는데, 세금을 담당하는 건 양반이 아니잖아. 세금을 담당하는 건 상민인데 이 수가 점점 감소하니까 남아있는 상민들은 세금을 2배, 3배씩 더 내야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삼정의 문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정은 땅 세금이에요. 땅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였는데,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토지 1결당 쌀 4두만 내면 되는데 정해진 양보다 온갖 잡세를 더 붙입니다. 잡세. 보관료, 운반료 뭐 이런 걸 붙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자, 군포는 군정이라 부르는데, 영조 때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좀 삶이 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에서 양반수가 증가하고 군역의 대상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 사람당 군포를 엄청나게 많이 내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내게 했어요. 남자라면. 근데 죽은 사람도 막 아직 막 시신이 따뜻하다 이러면서 막 가져가는 거지. 원래는 16세에서 60세만 내야 되잖아. 근데 16세에서 60세가 아닌 사람들도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환곡인데 이게 가장 폐해가 심했다. 가장 힘들었어요, 농민들이. 이게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약간 쳐가지고 갚게 한 제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저금리 대출이야. 저금리 대출. 나라에서 아주 값싸게 대출해 줄게, 나중에 이자를 좀 약하게 해서 갚으세요, 이거였는데, 이자를 원칙보다 높였고 빌리기를 그러니까 쌀을 빌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강제로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죠. 요거 가장 중요해요.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골 때리는 건 바로 환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정의 문란이 조선에 끼친 영향이라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산속으로 도망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농민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정부와 탐관오리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냥 산적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심하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쳤겠죠. 그 나라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해가지고 삼정을 좀 고쳐보려고 했으나 그 암행어사마저도 무슨 경우도 있었다. 탐관오리인 경우도 있었고 매관매직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극적인 저항, 농민봉기 19세기 때에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는 뒷파트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정의 문란 돼 있는데 전정입니다. 전정의 문란에 황무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덧붙여서 정해진 양보다 더 몇 배를 거뒀다. 자, 군정의 문란은 죽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한테도 군포를 거뒀다. 그리고 아니면 이웃이나 친척에게 뭐 부과했다. 죽은 사람한테 부과한 건 뭐라 부르냐면 그 백골징수라고 불러요. 백골징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백골인데 백골한테도 징포했다는 거고, 어린 사람은 황구첨정이라고 불러. 황구첨정. 어린 사람은 입이 아직 누렇거든. 애가. 그래서 황구첨정이라고 부르고요. 뭐 가족한테 거두는 건 인징, 그다음에 친족한테 거두는 건 족징, 뭐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였다? 군정의 문란이었다. 황국은 대출이야, 이자.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강제로 빌려주고는 이자를 많이 가져가는 거지. 정말 난감한 제도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새로운 사상의 유행과 농민 봉기 파트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패드로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영상 잘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건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한급 교재 다 풀어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파이널 때는 또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뒤쪽에 있는 파트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